다발골수종, 이유 없이 허리, 뼈가 아프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병원 세 곳을 돌며 디스크라는 진단만 받았는데 네 번째 병원에서 들은 진단명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발골수종. 이 생소한 병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한 허리 통증이라고 생각했던 그 증상이 실은 암의 신호였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다발골수종이란 무엇인가? 다발골수종은 우리 뼈 속 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골수 안에서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해서 암세포가 되는 질병이에요. 제가 처음 이 진단을 받았을 때 솔직히 골수종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어요. 백혈병이나 림프종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다발골수종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혈액암의 일종이라고 설명해 주셨을 때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 병의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처럼 단순한 허리 통증이나 뼈 아픔으로 시작해서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운동 부족이라서 그런가 하면서 말이죠.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과도하게 생산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들이 우리 몸 곳곳에 쌓이면서 여러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뼈를 약하게 만들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혈액세포 생산을 방해해요. 골수의 역할과 다발골수종의 영향. 우리 뼈 속의 골수는 마치 혈액을 만드는 공장과 같아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혈액 성분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정상적인 골수에서는 각종 혈액 세포들이 질서정연하게 생산되는데 다발골수종이 발생하면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요. 암세포가 된 형질세포들이 골수를 점령하면서 정상적인 혈액세포 생산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진단받을 당시 골수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는 5% 미만이어야 할 형질세포가 무려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골수 사진을 보니 마치 잡초가 정원을 뒤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형질세포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뼈를 파괴하는 물질들을 분비해서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둘째, M 단백질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과도하게 생산해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정상적인 혈액 세포 생산을 방해해서 빈혈, 감염, 출혈 등의 문제를 일으켜요. 이유 없이 허리와 뼈가 아픈 증상. 제가 다발골수종을 의심하게 된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허리 통증이었어요. 하지만 이 통증은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와는 조금 달랐어요.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만 아팠어요. 어젯밤에 잘못 잤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통증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양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보통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은 움직일 때 더 아프고 쉬면 나아지잖아요. 근데 제 경우에는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더 아팠어요.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참을만 했는데 밤에 침대에 누우면 허리가 욱신욱신 쑤시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으로 누워도 엎드려도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팠어요. 허리뿐만 아니라 등 전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마치 뼈 속에서 누군가가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깊은 통증이었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일시적으로만 나아질 뿐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었는데 약간의 디스크가 있긴 하지만 심하지 않다는 소견이었어요.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병원을 찾아가도 비슷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네 번째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다르게 접근하셨어요. 통증의 양상이 일반적인 디스크와 다르다며 혈액 검사를 권하셨죠. 그때 처음 ESR, CRP 수치가 높게 나왔고 추가 검사에서 다발골수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뼈골절 위험 증가. 다발골수종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뼈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는 용해성 골병변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뼈에 구멍이 뚫리면서 스펀지처럼 약해지는 현상이에요. 제가 진단받고 나서 전신 골격 X-레이를 찍었는데 결과를 본 순간 정말 충격받았어요. 척추, 갈비뼈, 골반뼈 등 여러 부위에 검은 구멍들이 뚫려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치즈에 구멍이 난 것 같다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였어요. 특히 무서웠던 건 압박골절 위험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거였죠. 실제로 제 친구의 어머니는 다발골 수종으로 치료받던 중에 재채기를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단받은 직후부터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물론이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안고 들어올리는 건 포기해야 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적인 부담이었어요. 언제 뼈가 부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움직이는 게 두려워졌어요. 외출할 때도 항상 조심스럽고 지하철에서도 사람들과 부딪힐까봐 노심초사했죠. 다행히 치료를 시작한 후로는 뼈 밀도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뼈를 강화시키는 약물도 함께 복용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면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빈혈과 피로감 동반 가능성.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또 다른 증상이 바로 빈혈이에요. 골수에서 정상적인 적혈구 생산이 방해받으면서 발생하는 거죠. 제 경우에는 허리 통증과 함께 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들이 갑자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2층까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에는 요즘 운동 부족이라서 체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얼굴도 눈에 띄게 창백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병원에 가봐라 하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거울을 보니 입술과 손톱도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8.5 GDL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정상 수치가 12에서 16 GDL 정도인데 많이 낮은 거였죠.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료를 시작한 후로는 빈혈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도 11 GDL까지 올라왔고 예전만큼 심한 피로감은 느끼지 않아요.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 증상. 다발골 수종에서 놓치기 쉬운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신장 기능 저하예요. 비정상적으로 생산된 M 단백질들이 신장에 쌓이면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제가 처음 혈액 검사를 받았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1.8 mgdl로 나왔어요. 정상 수치가 1.2 mgdl 이하인데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별다른 증상을 못 느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소변이었어요. 평소보다 거품이 많이 생기고 색깔도 진해졌어요. 특히 아침 첫 소변이 거의 콜라색에 가까울 정도로 진했어요. 처음에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물을 많이 마셔도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발목과 발등이 부었는데 점차 다리 전체가 부어올랐어요.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껴서 벗기 힘들 정도였어요. 혈압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평소 120에 80 정도였는데 140에 90까지 올라갔죠. 어지럼증도 가끔 느꼈고 두통도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식욕부진이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니까 입맛이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메스꺼웠어요. 치료를 시작한 후로는 신장 기능도 점차 회복되고 있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1.4 mgdl까지 내려왔고 붓기도 많이 빠졌어요. 다발골수종 진단 방법. 다발골수종 진단은 여러 단계의 복합적인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해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진단 과정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혈액 검사부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CBC 완전 혈구 검사에서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이 발견됐고 생화학 검사에서 총 단백질, 알부민, 칼슘, 크레아티닌 수치 등을 확인했어요. 특히 제 경우에는 총 단백질은 높은데 알부민은 낮아서 단백질 불균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가 단백질 전기 영동 검사였어요. 이 검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M 단백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 혈액에서 IgG 카파 타입의 M 단백질이 대량으로 검출됐어요. 골수 검사는 정말 긴장됐어요.
엉덩이뼈에 굵은 바늘을 찔러서 골수를 뽑아내는 검사였거든요. 국소 마취를 했지만 바늘이 뼈를 뚫고 들어갈 때는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이 검사를 통해 확실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죠. 골수 검사 결과 형질세포가 65%나 차지하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는 5% 미만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또한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을 통해 이 형질세포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비정상적인 세포임을 확인했어요. 영상 검사도 중요했어요. 전신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의 용해성 병변을 확인했고 필요한 부위는 CT나 MRI를 추가로 촬영했어요. 제 경우에는 척추, 갈비뼈, 골반뼈 등 여러 부위에서 뼈 파괴 소견이 발견됐어요. PET-CT 검사도 받았는데 이건 전신의 암세포 활동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검사예요. 다행히 골수 외 다른 장기로의 침범은 없었어요. 가족력과 위험인자. 다발골수종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가지 위험 요인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 가족력을 살펴보니 특별히 혈액암 환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오래 앓으셨고 아버지도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건선이 있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지만 면역계 이상과 관련된 가족력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나이도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다발골수종은 주로 60세 이후에 발생하는데 제가 진단받은 나이가 58세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 이른 편이긴 하지만 50대 후반부터는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별도 영향을 미쳐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인종적으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서 발생률이 높다고 하는데 아시아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라고 해요. 직업적 노출도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여겨져요. 방사선, 벤젠, 농약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제 경우에는 젊은 시절 화학 공장에서 몇 년간 일한 적이 있어서 혹시 그때의 화학물질 노출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면역력 저하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진단받기 몇 년 전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과음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치료법과 관리 전략. 다발골수종 치료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치료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20년 전만 해도 치료 옵션이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먼저 VRD 요법이라는 3제 병합 치료로 시작했어요. 벨케이드,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을 조합한 치료법이었는데 28일을 한 사이클로 해서 총 8사이클을 받았어요. 첫 번째 치료를 받기 전에는 정말 불안했어요. 항암 치료라고 하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구토하고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견딜만 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요. 가장 힘들었던 부작용은 말초신경병증이었어요. 벨케이드의 부작용인데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에요. 특히 발가락 끝이 항상 저려서 걸을 때 불편했어요. 글씨 쓰는 것도 힘들어졌고요. 덱사메타손 때문에 불면증도 심했어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라서 밤에 잠이 안 와서 정말 고생했어요. 혈당도 올라가서 당뇨 관리도 해야 했고요. 하지만 치료 효과는 정말 좋았어요. 3사이클 후 검사에서 M 단백질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6사이클 후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을 정도까지 감소했어요.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8사이클을 모두 마친 후에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치료였어요. 고용량 항암제로 골수를 완전히 파괴한 후 미리 채취해둔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다시 주입하는 치료법이거든요. 이식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고용량 항암제 때문에 모든 혈구 수치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2주간 무균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했어요. 면역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서 조그만 세균에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레날리도마이드 유지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고 집에서 약을 복용하는 방식이에요. 골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다발골수종 환자에게는 골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안전한 생활 환경 만들기였어요. 집안의 문턱을 모두 제거하고 화장실과 계단에 안전바를 설치했어요.
카펫이나 전선 같은 걸림돌도 모두 치웠고요.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어요. 운동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어요. 골절 위험 때문에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대신 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위주로 했어요.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나 가벼운 아쿠아, 에어로빅을 주로 했어요. 땅에서 하는 운동은 평지 걷기 정도만 했고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에도 신경 썼어요. 멸치, 치즈, 우유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했어요. 비타민 D는 보충제로 따로 복용하고 있고 햇볕도 적당히 쬐려고 노력해요.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신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골다공증 치료제도 복용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맥주사로 맞는 약인데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서 뼈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일상생활에서도 조심스러워졌어요. 무거운 물건 들기, 높은 곳에서 뭔가 꺼내기, 계단 뛰어내리기 같은 행동들을 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도 받고 있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DEXA 스캔을 받아서 뼈 상태를 확인해요. 다행히 치료 시작 후로는 골밀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조기 발견의 중요성. 저도 이제는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고 있어요. 제 경우를 보면 만약 허리 통증이 처음 시작됐을 때 혈액 검사를 함께 받았다면 적어도 6개월은 더 일찍 진단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6개월이 치료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을지 생각하면 정말 아쉬워요. 다발골수종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심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모르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특히 설명할 수 없는 뼈 통증, 지속되는 피로감, 자주 발생하는 감염, 원인 모를 빈혈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해요. 제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세요. 등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를 전전하다가 마침 받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빈혈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를 받았더니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으셨대요. 본인은 빈혈 증상을 전혀 못 느꼈는데 혈액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죠. 이상 증상 시 빠른 전문의 상담 필요. 다발골수종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해요. 특히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인 뼈 통증의 경우 일반적인 근골격계 통증과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다발골수종으로 인한 뼈 통증은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진통제 효과가 일시적이고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빈혈 증상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쉽게 피로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진다면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감기가 자주 걸리거나 오래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신장 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증상들도 중요해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거나 붓기가 생기거나 소변량이 줄어든다면 신장내과나 혈액내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뼈 아픔, 피로감, 빈혈,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50세 이후,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증상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다발골 수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정말 막막했지만 지금은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발골 수종은 분명 무서운 질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에요. 최근 들어 새로운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환자들의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뼈 통증, 지속되는 피로감, 자주 발생하는 감염 등의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